지금 계속해서 변호사님 2022년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부동산 법률과 관련해서도 우리 변호사님이 직접 뽑아주신 부동산 시장의 5대 사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건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뭐 이게 5대 사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달라라고 요청이 있어서 네. 만들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뭐 부동산 문제라는 게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뭐 5대 사건이다, 4대 사건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5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일단 제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갭투자 전세 사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사망 사건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해서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큰일인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 올해 들어서 이제 갭투자 전세 사기가 부각이 돼서 그렇지 사실 저같이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몇 년 전부터 이게 갭투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그게 집값이 이제 오르고 그 집값에 육박하는 또는 집값을 넘어서는 보증금을 주고 들어간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초반에는 그냥 그런 갭투자 하는 사람들이 샀다가 집값이 오르면은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이고 집값이 내리면은 그냥 뭐 보증금 안 갚으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세입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책임을 이제 안 해버리면서 그냥 뭐 경매로 낙찰 받던 이런 식으로 하는 사고가 좀 됐었거든요. 진행이 되다가 이게 점점 이제 이게 집을 투자해서 보증금을 안 갚아도 문제가 별로 없구나. 형사상 문제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아예 조직화가 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는 그냥 부동산을 투자로 샀던 사람이 이제 보증금을 갚느냐 안 갚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는 아예 보증금을 안 갚을 생각으로 아예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세대 수도 한두 채가 아니라 막 집을 아예 그런 원룸 다세대를 짓는 겁니다. 예.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10세대, 20세대 이런 걸 지어가지고, 일단 집값을 상회하는 그런 보증금을 받아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보증금을 안 갚기 위해서 다른 바지를 맞는 그런 이제 명의대 여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집을 넘기는 거예요, 소유권을. 네. 그러면서 이제 아예 보증금을 안 갚고 책임을 피하게 되는 이런 어떤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지금은 오히려 그게 대세가 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갭투자 사기다 이렇게 부르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게 이제 자기 돈으로 그냥 투자해서 나중에 상황이 되면 혹시 못 갚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사기라고 단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후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돈을 안 갚으려고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그건 명백한 사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빌라왕 사망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이제 갭투자 문제가 이슈가 된 걸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사기를 하려고 오는 갭투자 세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지금 이런 조직적인 사기들은 아예 집값보다도 더 많은 보증금을 받는 구조로 계획을 짜거든요. 이미 그 당시부터 내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또 올해 이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특히 이제 빌라와 뭐 사망 사건까지 갭투자 문제가 크게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소개해 주실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이제 갭투자 사기가 그럼 왜 가능하냐? 일단 이런 부분을 판례로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집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 책임도 집을 취득하게 되는 양수인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기본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항력의
어떤 개념을 기본적으로 판례는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종전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아예 상실하고 보증금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악용한 범죄가 갭투자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되니까 그 사실을 뭐 알 수 없어서 보증금 반환을 받으려는 그때야 이제 이런 집주인 변경이 있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네. 집주인 변경된 부분을 통지도 못 받을 뿐더러 또 우연히 알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뭐 보증금을 떼먹기 위해서 집주인이 바뀐 건지 그냥 정상적인 소유자 변경인지 이런 부분을 캐치를 못 해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집주인을 뭐 새로 이렇게 소유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중개업자하고 같이 뭐 수수료를 받거나 뭐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까? 네. 이 이제 갭투자 사기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네. 그 집값보다도 높은 전세 보증금을 주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집주인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아유 뭐 보증금 못 갚고 그냥 이 집 가지고 그냥 나는 퉁치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게 이제 고이든 아니면 상황이 좀 안 좋아지든 간에. 그런데 이제 그 구조가 어디서 왜 그럼 그 집값보다도 높은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믿고 그 집값을 오판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갭투자 사기꾼들이 그런 이제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하고 결탁을 해서 좀 좋게 이야기해 달라고 어차피 빌라 시세 같은 경우는 잘 안 드러나지 않냐고 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좀 꼬드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수료도 엄청나게 그 법정 수수료보다는 높은 수수료를 주면서 네. 그걸 가담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분양한 사람, 중개업자, 세 주인 이렇게 세 사람이서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입니까? 중개사는 이제 거기서 가담을 할 수도 있고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네. 그런 이제 갭투자 전세 사기꾼들이 그 집을 지어 놓고 만약에 이제 거기다가 직접 분양을 한다, 직접 임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걸어 놓고 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가 굳이 안 끼어들더라도 세입자가 직접 이제 그 물건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또는 요즘 뭐 여러 가지 직거래 형식으로 해서 그 소셜 미디어 같은 데도 많이 나잖아요. 네. 광고들이. 그래서 그 광고들을 보고 직접 걸려든 사람은 이제 공인중개사를 빼고 하는 것이고 아니면 공인중개사 통해서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다가 공인중개사한테 그걸 걸리게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하고 가담하게 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이런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결국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 만기에 보증금을 제대로 못 돌려받겠네요. 네, 그렇죠. 그게 어차피 이제 작정하고 그런 그 사기를 친 사람들은 아예 보증금을 뭐 당연히 안 갚는 거고요. 그다음에 작정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나중에 오르면은 뭐 갚아주고 시세가 내리면 안 갚아주지 하는 그런 약간 반신반의하는 이런 사람들도 그게 그 보증금이 시세보다는 높으니까 그거를 다시 다른 세입자를 구해가지고 그 보증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집을 버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보증금을 안 갚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